저는 젊었을 때 얼굴도 못생겼고 몸도 허약했으며 돈도 없어서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오랜 세월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젊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안타까운 제 인생과는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대략 20-30년 전 젊었을 때에 비해 이제는 아무도 몰라볼 수준으로 거의 꿈같은 거대한 성장을 이뤄낸 것을 넘어서 말하자면 모든 면에서 전 세계 슈퍼스타가 되어버렸으며 무엇보다 바로 올해 2026년부터 그동안 쌓아온 그 피땀 어린 모든 노력과 성공들이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전 세계 군사력과 경제 그리고 미래 AI 경쟁을 포함 모든 분야에서 그 대단했던 작년과도 아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역대급 폭풍 성장을 이루어낼 절호의 기회. 말하자면 우리나라 국가 성장의 초슈퍼 사이클의 입구에 이제 막 들어선 상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반도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다들 이 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4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며 사람들이 다들 이제 삼성전자는 완전히 끝났다고 또 한국 반도체 신화도 모두 끝났다며 실망하고 조롱하고 있었을 때 오직 저 현명한 백인 궁예 할아버님께서만 삼성전자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과거에도 두 번 정말 크게 왔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처음은 바로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전 세계의 PC 열풍이 불었을 때이며 또 그래서 전국의 상가마다 컴퓨터가 빼곡히 차있는 PC방들이 넘쳐나던 바로 그 즈음이었는데 사실 그때 세상에는 삼성 말고도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마이크론과 당시 유럽 최강이었던 독일의 키몬다 또 일본의 국력을 모두 갈아 넣어 밀어줬던 엘피다에다 어쩌면 그때 잘 풀렸으면 지금의 TSMC처럼 될 수도 있었던 대만의 난야까지 마치 좁은 방 안에다 타이슨과 효도르, 우리 홍만이 형 그리고 제이슨 본에다가 존 위게 심지어 제다이까지 다 모여있던 곳이 바로 당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 세계의 반도체 회사들은 이제 팔리는 PC의 숫자만큼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초호황 시장에서 독점권을 잡기 위해 서로 원가 이하로 싸게 제품을 팔면서 상대가 말라 죽을 때까지 서로 멸망전을 벌이는 일명 치킨 게임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남들보다 늦게 17의 반도체 생활을 시작한 우리 삼성전자는 잘난 놈 제끼고 안경제비같이 배신하는 놈 다 죽이고 덤핑하는 놈들까지 다 제끼고는 그러니까 그때 반도체 생활하던 회사들이 100이 있었다면 지금 삼성전자만큼 하는 회사가 자기 혼자 남았을 정도로 그냥 혼자 다 씹어먹어 버리고서는 시장의 1위가 되어버리며 그때부터 이 지구 반도체 시장의 주인이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뤄낸 그 처절하지만 영광스러운 독점의 효과는 이후 두 번째 슈퍼사이클인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까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는 이후 막 이상한 숫자들 그러니까 1년에 매출이 수십조 원씩 하는 말도 안 되는 역대급 매출을 일으키는 글로벌 공용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한국의 대표 기업이 되어 한국 전체 경제를 거의 터보 수준으로 견인하면서 그 덕에 우리나라 경제 역시 세계 10위권까지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금 이제 세 번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했습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런데 이번 슈퍼사이클은 이전 두 번의 PC와 스마트폰 슈퍼사이클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바로 규모입니다. 그냥 PC에 몇 개 들어가고 스마트폰에 작은 반도체 몇 개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장은 크게 AI 엔진과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막대한 양의 반도체가 들어가는 현상이다 보니까 그 이전 슈퍼사이클을 다 합하고 거기다가 몇을 곱한 것 이상의 반도체 수량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 굴욕의 4만 전자 시계를 탈출하고 차례대로 7층, 8층, 9층에 있던 고객님들까지 모두 다 탈출시킨 다음에 이미 작년 3분기에 벌써 삼성전자 역사 최대 매출을 갱신한 상황에서 이제 2026년을 시작으로 한 해 영업이익 100조 원 시대를 열 것으로 매우 안전하게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며 올해 삼성전자의 주가도 15만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오늘 기준 삼성전자의 주가는 벌써 12만 8천 원 그리고 우리 코스피도 4,300을 넘어서 버린 상황입니다. 또 그와 함께 마찬가지로 엄청 약진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이렇게 두 마리 공룡이 전세계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선두에서 이끌면서 그 경제적 호황은 고스란히 우리나라의 경제적 퀀텀 성장으로 이어져 조만간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세계 테크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실리콘 반도가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지금 너무 심각한 유럽의 재무장과 한국 무기 수출의 슈퍼사이클 상황입니다. 최근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이야기도 물 건너간 상황에서 이제는 유럽도 더 이상 우크라이나만 방패막이 삼아 뒤에서 말로만 또 돈으로만 응원하던 시대가 지나고 이제 다들 슬슬 상황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직접 재무장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이제 유럽 국가들 전체가 전시 경제로 들어서는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대장격인 독일의 경우 2026년 국방비 예산으로 무려 120조 원을 편성한 상태인데다 2030년까지 그걸 거의 200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내년 국방비가 약 66조 원입니다. 이거 독일이 또 독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빨리 독일 전국의 미술 학도들의 군입대를 금지시켜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좀 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독일은 최근 과거 폐지했던 징병제를 다시 부활시켜 2027년부터 만 18세 이상 남성들을 강제 입대시키는 법안을 이미 거의 통과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흥미로운 것 한 가지는 독일 청년들의 경우 복무 기간이 대략 6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월급은 또 무려 445만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독일 청년들은 복무 기간이 너무 길고 또 월급은 너무 적다며 징병제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독일 상황이 이런 것처럼 유럽의 또 다른 대표 국가인 영국 역시 2030년까지 GDP의 2.5%까지 국방비를 올리겠다고 발표한 후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국방비를 엄청나게 쓰고 있고 요즘 돈이 너무 없어서 실제로 거의 파산 직전 상황까지 가 있는 프랑스의 경우 또한 부채 때문에 2026년 모든 정부 예산을 동결한 상태지만 오직 국방비만큼은 오히려 계속 올리며 쓰고 있는 상황이며 그 외 유럽의 다른 작은 나라들 그 중에서도 특히 러시아와 가까이 붙어있는 발트 3국 등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모두 다 사실상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다 무기 재무장에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액수가 향후 5년간 거의 2천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육해공 모든 무기를 다 직접 만드는 그리고 그것도 거의 무슨 붕어빵 만드는 수준으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찍어내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대신 그렇게 빨리 만들어내면서도 그 성능이나 만듦새, 즉 신뢰성 면에서도 세계 1위 특 A급 수준으로 유지하는 현 시점 전 세계 최대 군수공장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일부는 말합니다. 유럽이 그렇게 다 재무장을 하게 되면 그들은 EU와 나토로 묶여있기 때문에 다들 한국 무기가 아닌 독일 무기를 사게 될 것이어서 우리에겐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독일은 지금 자기들 군대가 주문한 무기들도 만들어 납기하는 데에도 최소 몇 년을 보고 있어 자기들 발등에도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자기들 쓸 것을 다른 나라들에게 먼저 줄 리도 만무하고 또 설령 일부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첫 납기가 시작되는 때는 먼 훗날 이미 나라가 전쟁터 잿더미가 된 이유가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너무도 잘 아는 유럽의 국가들은 결국 미국 아니면 한국 무기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미국 역시 현재 생산력과 속도가 독일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앞서 본 삼성전자의 슈퍼사이클 독점 상황처럼 결국에는 그 대부분의 수요가 우리나라에게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방산 슈퍼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가 바로 올해 2026년입니다. 한국 무기는 이제 예전처럼 미국이나 독일 무기 대신 일단 급한 대로 구입하는 대안이 아닙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현재 우리 한국 무기들의 위상은 이제는 세계 최강 미국과 독일 무기들과 우열을 겨루고 있는 최상위 메이저급 브랜드가 된 것을 넘어 거기다가 주문과 동시에 이미 5분 전에 출발한 빠른 납기와 무기의 최상급 퀄리티 가치를 모두 고려할 때 이제는 모두가 원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현 시점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고의 명품 방산 브랜드입니다. 게다가 약 3년 전 시작된 이 방산 슈퍼사이클 때에는 주로 우리의 육군 무기들, 즉 K2 흑표와 K9 자주포가 수출의 주를 이루었다가 이후 군함과 잠수함 같은 우리 해군 무기들도 함께 약진을 하며 방산 수출의 캐파를 늘려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우리의 비밀병기 KF-21까지 개발이 완료되고 또 모든 테스트까지 그냥 한 방에 완벽하게 성공해버리면서 이제 2026년부터는 기존의 강력한 육군과 해군 무기들에 더해 전 세계 항공 무기들 가운데 가장 따끈따끈한 최신상 스텔스 전투기인 KF-21까지 힘을 더하며 그야말로 육해공 완벽한 종합 세트로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우리 무기 수출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우리나라 자체의 군사력도 올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작년 2025년 때와 비교해도 이제는 아예 체급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즉 이제 한국은 거대한 고래들 사이에 낀 새우가 아니라 이제는 수틀리면 그 고래들을 잡아먹어 버릴 수도 있을 만큼 거대하고 강력한 괴물새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일단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그 탄두 머리 크기만 8톤에 달하는 전세계 최대 변태 미사일 현무5, 철근 강화 콘크리트 벽도 무려 수직으로 100m나 뚫고 들어가 그 안에서 폭발해 모든 걸 파괴시켜버리는 이 현무5 미사일은 우리끼리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렇지 그게 실제로 실전 배치가 된 것은 바로 작년 말입니다. 즉 이제 2026년부터는 드디어 이 현무5가 우리 군 전력에 공식적으로 합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현무5가 왜 무서운 무기냐 하면 일단 이 미사일은 미국 포함 전 세계 그 누구도 만든 적이 없는 매우 상식 밖 과한 수준의 파괴력을 가진 재래식 미사일입니다. 이쯤 되면 대신 다른 나라들은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지 않냐 하는 지적이 나오곤 하는데 이 현무5는 핵미사일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핵은 사용할 수가 없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 지구에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불법 무기입니다. 그거 한번 사용했다가는 그 나라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다구리를 당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현무5는 핵은 아니면서 가장 핵에 가까운 무기로 말하자면 가까스로 합법인 한계치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게는 핵이 있고 맨날 그거 가지고 우리 협박하고 그러고는 있지만 우리도 알고 또 걔네들도 너무 잘 압니다. 그 핵 절대 못 쏩니다. 하지만 우리 현무5는 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땅굴 밑에 숨어있는 적 지휘부를 찾아가 박살내는데 특화된 무기가 바로 우리 현무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가진 북한 말고도 중국이나 일본 또는 그 어떤 나라든 간에 이제 2026년 현무5가 실전 배치가 된 이상 우리는 핵 보유국 이상의 실질적인 파괴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거기다가 최근에 우리는 이제 그 꿈에서도 가지고 싶어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를 올렸던 핵잠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 세계 딱 6개국만 가지고 있다는 무려 바닷속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SLBM 잠수함,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크기가 큰 디젤 엔진 잠수함까지 직접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는 거기다가 무려 핵잠수함까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진짜 이제는 우리 거의 끝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하며 혼자 엄청 좋아했듯 작년 말 드디어 우리 KF-21이 모든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그것도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한 방에 모든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해 버리면서 이제 2026년부터는 드디어 우리도 공식적으로 세계 최상급 스텔스 전투기를 만드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나라는 육해공 모든 무기를 다 생산하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 육군 무기들 수준이야 말하면 입만 아픈 수준이지만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잠수함과 이지스함 등 우리 해군 무기들 역시 전 세계 시장에서는 거의 최상급의 특 A급 무기들로 부러움을 한데 받는 엄청난 명품 무기들인데 여기다가 이제는 전 세계 최고 베스트셀러인 FA-50 소형 전투기와 함께 미국의 F-35와 견주어도 사실 어떤 부분은 F-35가 앞서기도 하지만 다른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 KF-21이 월등히 뛰어날 정도로 정말 역대급의 엄청난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까지 갖추게 되어 이제는 정말 공격과 방어에 있어 빈틈이 없는 괴물 군사 강국이 완성되어 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필요한 글로벌 표준 규격인 155mm와 105mm 포탄이 각각 350만 발과 300만 발씩 해서 무려 650만 발이나 있습니다. 이것도 3년 전 추정치로 현재는 대략 750만 발 가까이 쟁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750만 발이라는 게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참고로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될 즈음 전 세계에서 우리 다음으로 이 포탄을 많이 생산하던 미국의 연간 생산량이 바로 연 15,000발이었습니다. 그걸 최대치까지 정말 급하게 올린 것이 현재 연 40만 발을 생산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 총 보유량이 채 100만 발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넘사벽 군사 최강대국인 미국이 이 정도입니다. 한편 유럽의 경우는 그것보다 더 적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진행되는 것 보고는 깜짝 놀라서 지금 미친듯이 생산시설을 늘려 현재 유럽연합 전체 다 합해서 최대 연 50만 발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유럽 전체 보유량은 채 100만 발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이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에는 도대체 그걸로 뭘 하려는 것인지 포탄을 750만 발이나 쟁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이 미친 사람들의 계획에 따르면 그 모든 포탄들은 전쟁이 터지고 나서 딱 일주일 안에 사용할 숫자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난 2022년 2월에 시작되어 2025년 12월까지 약 4년 동안 양측에 의해 사용된 총 포탄의 숫자가 대략 400만 발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숫자의 거의 2배가 되는 포탄의 수를 단 일주일 만에 적에게 모두 쏟아붓겠다는 것을 전쟁 발발 시 기본 교전 원칙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미쳤습니다. 이 사람들 아주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대신 이제 유럽도 포탄을 생산을 본격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곧 우리만큼 많이 보유하게 될 거라고. 그럼 우린 뭐 놉니까? 그러니까 먼 훗날 대략 10년 후 유럽에 포탄이 500만 발 정도 쌓여 있을 때 우리나라에는 아마 2천만 발 정도 쟁겨 있을 겁니다. 즉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어려운 수준의 그 치료제가 없다는 무서운 불치병 후천성 만성 화력 부족 증후군에 70년 넘게 시달리다 결국 화력이 종교가 되어버린 살짝 미친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든 우리와 전쟁을 하게 되면 뭐 그게 미국이든 러시아든 우리보다 강한 국가와 붙게 되면 우리가 지고 멸망할 수도 있겠지만 대신 그 상대도 다시는 정상적인 국가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목숨만 붙어있는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든 건드리면 결국 이겨도 지게 되는 그 유명한 대한민국의 독침 전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말 너무도 무서운 군사 국가인 이유는 고작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실제 싸움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서로 엄마 찾고 가족 안부 물으며 우통 까고 뭘 꺼내서 줄넘기를 하네 막 서로 죽이네 어쩌네 하지만 그래서 결국 붙게 되면 서로 눈 감고 허공에다 막 이상한 펀치 몇 번 휘두르다가 보면 대략 1분 정도만 지나도 둘 다 완전히 체력이 바닥나 이제 만사가 귀찮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어집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전쟁은 결국 보급 전쟁이고 이걸 더 기본적으로 바라보면 결국 전쟁 지속 능력이 승패를 가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력도 세계 10위권이라 돈도 엄청 많은데다 무엇보다 그 전쟁에 사용되는 모든 무기들을 전부 다 이 땅에서 우리 기술로 그것도 엄청난 속도와 양으로 생산해내는 그냥 나라 전체가 거대한 군수 공장일 정도로 무기 생산력이 넘사벽인 나라입니다. 즉 누구든 우리와 붙게 되면 앞서 본 그 750만 발의 포탄 소나기에다 현무5를 비롯한 어마어마한 양의 최첨단 미사일들이 밤낮 없이 내려 꽂는 바람에 이미 상대의 체력과 영혼이 탈출해버린 상황에서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대한민국 기갑 군대가 마치 철로 된 용암이 밀려오듯 거침없이 끝도 없이 밀려오는 데다 동시에 바다와 하늘에서도 잠수함과 전투기로 이거 분명 한 명하고 싸우는 건데 한 20명한테 지금 다구리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깊은 고통의 지옥 속으로 떨어지게 되고 설령 어찌어찌 그 선발대들을 파괴한다고 해도 앞서도 말했듯 뒤후방에서는 미친 생산력으로 끝도 없이 새로운 무기들을 생산해 계속해서 밀어 넣을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쟁 지속 능력 또는 그 전투 체력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절대로 죽일 수가 없는 나라이고 설령 기적적으로 죽인다 해도 그땐 이미 자기도 우리와 사이좋게 손잡고 저승길 가야 하는 길동무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 다음은 이런 반도체와 방산 슈퍼사이클 이상으로 올해가 기대되는 즉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전 세계도 깜짝 놀랄 만큼 미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경쟁력 능력에 대한 이야기와 앞으로 12개월간 보게 될 엄청난 발전의 전망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이게 요즘 다른 뉴스들에 묻혀서 그렇지 최근 필리핀의 한국 무기 쇼핑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아마 조만간 이제 필리핀이 제2의 폴란드가 되고 또 매우 높은 확률로 우리 KF-21의 최초 수입국이 될 예정입니다.
이 무기에 있어서는 지금 필리핀은 한국에게 있어 동남아 최고 친구입니다. 일단 예나 지금이나 절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전 세계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알라의 전사들인 이슬람 무장 세력은 중동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필리핀에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필리핀에는 ASG라는 이슬람 무장 반군과 또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필리핀에 공산주의를 세우려고 하는 NPA라는 공산 반군이 존재하며, 그들이 중동의 IS 반군들처럼 여기저기에서 폭탄도 터뜨리고 정부도 공격하면서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게 필리핀이 가지고 있던 기존 무기들로는 이들과 싸우는 게 너무도 버거웠습니다. 필리핀에 있던 전투기들은 거의 다가 60년대 도입했던 아주 느리고 굼뜬 골동품 전투기들에다가 또 나라 자체가 무려 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도 군함들 역시 너무 노후되고 성능이 뒤처져서 그걸 일일이 다 수색하며 찾아보기도 힘들어 필리핀 정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정말로 상을 줘야 하는 어떤 필리핀 관료가 한국 무기들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제안을 했고, 그래서 필리핀 정부는 그 첫바따로 마치 하늘의 포르쉐처럼 엄청나고 작고 날쌔고 또 강력한 전투기인 우리 FA-50을 12대 도입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그건 우리나라 FA-50 전투기가 최초로 수출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해외에 수출한 사례이기도 하고, 또 그때까지 실전 경험이라는 게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실전 능력에 대해 무척 궁금하던 차였는데, 마침 필리핀에 우리 FA-50 전투기들이 도착하던 시점에 필리핀에서는 마라위 지역에서 반군과 엄청난 전투가 벌어졌고, 이때 아직 비닐도 벗기지 않은 우리 FA-50 전투기들은 당시 상황이 너무도 급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블랙박스와 유리막 코팅, 그리고 앞유리 유막 제거와 발수 코팅만 급하게 한 상태로 곧바로 전투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FA-50들은 필리핀 공군이 이전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말도 안 되는 기동성과 공격력, 그리고 감으로 쏘는 재래식 미사일이 아닌 정확하게 반군의 본거지들만 완벽하게 타격해서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는 작지만 매운 맥그리거급 전투력을 보여주면서 이때 필리핀 정부는 우리 FA-50과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생각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육군 무기가 강한 것은 전 세계 초딩들도 다 아는 것이고, 또 한국의 해군 무기들이야 저기가 이순신의 나라인데다 얼마 전까지 나라 이름까지 조선이었기 때문에 뭐 설명조차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 육해공 중 가장 약한 무기가 공군 무기일 텐데 저 작은 전투기가 저렇게나 강한 전투력을 보여준다면 과연 한국의 해군 무기는 또 얼마나 강할지 매우 유익한 호기심이 발동하며 이제는 한국에게 군함을 주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현대중공업에게 무려 2600톤급 호위함 2척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이때 한번 우리 가게에 들어온 고객님은 평생 고객으로 만드는 데 있어 전 세계 최고의 세일즈맨인 우리나라는 마침 퇴역 예정이었던 한국 해군의 초기함이었던 충주함을 그냥 쿨하게 필리핀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아무튼 이때부터 이미 한국과 필리핀 사이에는 망고보다도 달달한 사랑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제 아무리 잘생긴 얼굴도 또 뜨거운 사랑도 신뢰가 뒷받침되어주지 않으면 그 관계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주문한 그 호위함, 이름하여 호세 리잘함과 안토니오 루나함이 드디어 필리핀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게 한국이 원래 배를 잘 만든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었지만 이 호위함들을 직접 받아보니 그 성능이나 만듦새가 좋아도 너무 지나치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호위함들이야 그렇다 쳐도 한국이 그냥 덤으로, 그러니까 선물로 보낸 그 초기함도 이게 중고인지 새 차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깨끗하게 손질해서 거의 새 차를 만들어서 보내는 바람에 필리핀 해군은 한국 호위함은 물론 이 초계함에도 완전히 반해버려 이번에는 3100톤급 최신형 초계함을 또 2척이나 충동 구매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막 충동 구매를 하면 와이프님께서 고대 로마의 노예들도 무서워할 등짝 스매싱과 함께 한 달 동안 잔소리를 해댔을 테지만, 필리핀 와이프님도 이거 실제로 물건을 받고 보니 너무 퀄리티가 좋아서 사실 자기도 속으로 흐뭇했었고, 무엇보다 지난 2019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모든 공장들이 문을 닫아 올스탑 되었을 때, 그래서 원래 오기로 했던 한국 호위함도 오지 못할 것이라고 내심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납기를 가장 목숨처럼 여기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군수 공장들의 부품 수급이 완전히 멈춰버리고 공장도 아예 돌리지 못하던 그 상황에서 정말 순식간에 나라 전체에 완벽한 방역 게이트를 설치해버리고, 또 전 국민은 마스크를 쓰고 회사와 공장에 출근하는 것에 더해 회사와 공장에서 점심 식사 시간도 2분할로
운영하는 등 무슨 스테로이드 맞은 불개미들처럼 끊김없이 모든 작업을 완료해버려서 정말 놀랍게도 그 코로나 팬데믹 한가운데서 정확하게 약속한 날짜에 배송을 한 것이 아닌 무려 4개월이나 일찍 호위함을 배송을 해주었던 것 때문에 이미 필리핀 와이프님도 이 한국에 대해서는 완벽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귀염둥이 현대중공업 호위함 배송팀은 그 어렵게 만든 그러나 4개월이나 일찍 완성해버린 그 호위함을 필리핀으로 운전해 가면서 그 안에다가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금보다 훨씬 더 귀했다는 마스크 수만 장과 손소독제 그리고 진단키트 등 그때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구할 수 있었던 그 소중한 물건들을 잔뜩 싣고가 쿨하게 오다가 주웠다며 함께 선물로 해주어서 이미 와이프님이 더 한국에게 반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용기를 얻은 필리핀 정부는 그 초계함 충동 구매 바로 직후에 또 현대중공업에 전화를 해 이번에는 2,400톤급 원해 경비함을 무려 6척이나 주문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옆에서 필리핀이 쇼핑하는 걸 유심히 살펴보고 있던 말레이시아도 평소 경쟁 관계였던 필리핀에게 질 수 없어 자기들도 필리핀이 했던 걸 똑같이 따라하려고 재작년에 FA50을 18대나 주문했고 지금은 필리핀처럼 한국 호위함을 주문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필리핀은 이미 멀찌감치 앞서가 버립니다. 바로 이번 달에 필리핀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3,200톤급 호위함을 추가로 2척 또 수입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보통 다른 나라들의 호위함들의 크기는 대략 1,500톤급 전후, 커봐야 2,000톤급인데 우리나라는 힘을 숨긴 작은 남자처럼 나라 국토는 작지만 우리가 만드는 군함이나 잠수함들은 또 엄청나게 크게 만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호위함들의 크기들도 보면 예를 들면 8척이나 운용 중인 대구급 호위함이 약 3,600톤급이고 그 위 충남급 호위함이 약 4,300톤급일 정도로 그 사이즈부터 전투력까지 거의 소팔메토급 파워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국에서 만든 대물 호위함을 전달받은 필리핀은 지금 그런 거대한 호위함만 무려 4척이나 운영하게 되어 동남아 주변 해역에서 이제는 사실 중국 외에는 아무도 함부로 덤빌 수 없는 진짜 압도적인 해상 전투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필리핀의 한국 무기 쇼핑 그리고 바지를 사게 되면 거기에 어울리는 셔츠와 구두를 찾게 되고 또 나중에는 결국 속옷까지 모두 한국 것으로 깔맞춤하게 된다는 그 한국 무기 쇼핑의 무서운 블랙홀에 빠져버린 필리핀은 최근 드디어 그 중독의 마지막 단계까지 도달을 해버렸습니다. 바로 우리 KF-21을 주문하기 위해 지금 필리핀 정부 내에서는 법안을 수정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즉 필리핀 정부의 아르간 씨 피날리간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필리핀은 한국으로부터 KF-21 20대와 조기 경보기와 공중 구비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게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 필리핀 헌법에서 해외 무기 구매 카드 한도를 막아놓아서 지금 대통령령으로 제415 개정안을 실행해서 그 한도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필리핀이 전 세계 최초로 우리 KF-21의 수입국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약 10년간 필리핀과 한국이 보여준 그 러브스토리 전 세계 최초로 우리 FA50 전투기를 구입해준 데다 또 그걸 알뜰히 사용해서 반군들도 이겨주며 전 세계에 우리 FA50의 실전 전투력을 너무도 고맙게 홍보해주고 또 서로 호위함과 해양 경비함도 주문해주니까 정 듬뿍 담아 초계함도 선물하며 그렇게 알콩달콩 서로 너무도 쌓아온 좋은 마음을 뛰어난 무기 성능과 퀄리티로 갚아주는 과정에서 그 힘들었던 코로나 시기에도 목숨처럼 납기를 지켜낸 것에 더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서비스 선물까지 잔뜩 실어다가 선물해주며 호기심으로 시작된 만남이 사랑으로 그리고 다시 다이아몬드 같은 신뢰로 굳어지며 이제 필리핀은 전세계 최초의 KF-21 수입국이 되어 지난번 FA50 전투기 때처럼 다시 한번 우리 한국 신무기의 최초 어얼리 어댑터이자 최고의 홍보 국가가 되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믿어준 필리핀도 정말 고맙지만 육해공 할 것 없이 너무도 똑부러지는 무기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주문부터 배송까지 언제나 그 퀄리티와 납기를 목숨처럼 지켜내며 늘 상대에게 최고의 신뢰를 주는 우리나라가 너무도 멋있습니다. 이제 2026년 새해가 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KF-21이 드디어 수출을 시작했다는 뉴스들이 올라오기 시작할 것이고 또 머지않아
더군다나 그동안 눈치만 보고 있던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우리 KF-21을 수입하고 싶다는 러브콜이 엄청나게 쏟아지며 그러다 어느 시점 갑자기 거의 오픈런 수준으로 우리 KF-21의 주문이 폭발적으로 몰리는 모습을 우리 모두 조만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15년 전 그 순진한 나에게 사기쳤던 그 통통배 선장님도 또 나를 정글에 혼자 두고 도망친 그 가이드도 모두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는 몸에 좋은 필리핀 바나나도 더 열심히 먹으려고 합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참 좋아하지만 솔직히 너무 멀어서 아마 평생 가볼 일은 없을 것 같은 남미의 매력 덩어리 국가인 페루는 그 유명한 잉카 제국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 잉카 전사들의 후예들이 드디어 신형 무기의 중요성을 깨닫고는 우리 한국 전차와 장갑차를 무려 195대나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그 쇼핑 사이즈가 너무도 큽니다. 무려 2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인데 이건 남미 지역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올린 모든 방산 수출 가운데 그냥 원탑으로 가장 커다란 경사입니다. 페루는 이번에 우리의 육군의 자랑이자 전 세계 1위 최강 전차인 K2 흑표를 54대 그리고 K808 장갑차를 141대나 구매했습니다. 참고로 저 K808 장갑차의 이름이 바로 백호입니다. 현무, 천무, 흑표, 백호 등 우리나라 무기들은 참 이름까지 너무 멋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페루는 우리나라의 흑표와 백호를 구입했습니다. K2 전차야 이미 한 500번도 더 소개를 해서 이제는 초등학교 학생들과 시골 할머니들께서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전차인지 그 스펙을 줄줄 외고 계실 정도로 다들 너무 잘 아시지만 비교적 최신형 모델인 이 백호의 경우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부터 이 장갑차를 볼 때마다 디자인이 참 군더더기 없이 엄청나게 야무지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차들을 봐도 각각 다 얼굴이 보입니다. 이렇게 항상 웃고 있는 차들도 있고 또 어딘가 억울한 듯 울고 있는 차들도 있으며 굉장히 무섭게 화가 난 듯한 얼굴을 한 차들도 있고 외계인 얼굴 같은 더 외계인 얼굴 같은 더 외계인 얼굴 같은 정말 다양한 차들이 있는 것처럼 이 백호를 볼 때마다 작지만 어딘가 굉장히 단단하고 엄청 싸움 잘할 것 같은 매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K808 장갑차는 전장으로 병사를 실어 나르는 일종의 셔틀버스입니다. 승무원 포함 무려 12명을 안전하고 빠르게 전투 지역으로 투입시키는 역할을 하는 무기인데 장갑이 엄청 두꺼워 기관총 같은 것으로는 거의 페인트에 스크래치도 나지 않을 정도로 방호력이 뛰어난 것은 물론 심지어 배처럼 물에서도 떠서 기동합니다. 이번 대량 수출 경사 소식이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 이 페루 장갑차 사업은 우리나라가 무려 지난 2022년부터 엄청나게 공을 든 그리고 결국 막판에 가서 터키의 아르마 장갑차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정말로 힘들게 얻어낸 소중한 결실입니다. 게다가 페루 정부는 예정되었던 기존 장갑차 구매 사업을 진행하며 이번에 어렵게 한국 장갑차로 결정을 내린 김에 아예 K2 전차도 무려 54대나 함께 구매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페루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강력한 무기가 정말 필요한 곳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보통 페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바로 우리 인류의 최고 고대 문명 유산이자 세계 7대 불가사인 마추픽추와 거대한 나스카 지상화들이며 다른 하나는 너무도 귀여운 동물인 라마입니다. 그 이름도 너무 귀여운 이 라마는 낙타나 당나귀처럼 주로 짐을 옮기는 용도로 현지인들이 기르는 대표 가축인데 당나귀와 가장 큰 차이점은 라마는 성격이 아주 착하고 고집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설명이 필요 없는 마추픽추의 경우 일단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오래된 봉우리인 것처럼 현대 고고학자들은 이게 15세기 정도 만들어졌다고 마치 피라미드가 2000년 전 만든 것이며 노예들을 이용해 불과 25년 만에 만들어낸 거대한 무덤
작품이라는 결론처럼 이 마추픽추에 대해서도 그냥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렸지만 실제로는 최소 2000년 또는 멀게는 4000년 전에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주장 역시 강하게 남아있는 미스테리 유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이 마추픽추에 있는 석조 건물들은 더 미스테리한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매우 독특한 형태, 마치 돌로 된 따뜻한 마시멜로 조각들을 쌓아놓은 것처럼 굉장히 신기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 거대한 돌덩어리들, 그것도 딱딱 직각이나 원형으로 만들어져 쌓은 것도 아닌 굉장히 복잡하고 특이하게 쌓여 있는데도 그 돌들 사이로 면도날조차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완벽하게 밀착이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추픽추가 아주 오래된 유적이며 심지어 외계인들이 만들었다는 믿음들이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고고학자들이 주장하는 15세기에도 물론이고 그 2000년 또는 4000년 전 우리 인류는 철로 만든 도구도 없었는데다 한 덩어리가 최대 50톤, 100톤씩 하는 저런 무지막지한 바위들을 옮길 방법도, 또 저렇게 정교하게 다듬어서 면도날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조각조각 끼워 맞출 기술도 당연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피라미드는 최소 4만 년 이상 된 물건이며 절대로 인간 또는 최소한 지금 우리 인류가 만든 것이 아닌 슈퍼 하이테크 기술이 집약된 어떤 에너지 생성 도구라고 생각하는 데다 전설의 아틀란티스 대륙 역시 그냥 전설이 아닌 화성, 그러니까 경기도 화성이 아닌 저기 태양계 화성에서 살던 인류가 멀리 지구에 와서 정착하고 이룬 고대 하이테크 문명이자 그 아틀란티스가 멸망하자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정착한 곳이 바로 이집트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하고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을 믿고 있는 매우 한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마추픽추 역시 지금은 잊혀진 고대 슈퍼 하이테크 기술로 지어진 매우 신비한 유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 페루가 어째서 저렇게 강력한 무기들을, 그것도 엄청나게 대량으로 수입을 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좀 생각해봐도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 간 전쟁이 터져 캄보디아가 거의 일방적으로 먼지나게 맞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 지금 캄보디아에게 저 54대의 K2 전차가 있었다면, 그리고 약간의 방공 무기나 또는 FA-50 같은 전투기들이 있었다면, 정말 만약 그랬다면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 태국에게 저렇게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대신 반대로 태국으로 진격하는 저 54대의 K2 전차와 141대의 백호를 태국은 막을 방법이 없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저 전쟁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지금 페루가 수입한 무기들의 위력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페루가 수입하고 있는 우리 한국 무기들은 그 파괴력이나 물량 모두 어마어마한데, 사실 페루는, 그리고 그 주변 동네는 굉장히 평화롭고 조용한 동네입니다. 그 옆 동네에서 엄청 저렴한 블루베리와 바나나를 요즘 엄청 많이 이마트에 수출하고 있는 칠레와 서로 좀 계속 신경전을 하고 있는 관계긴 해도 그게 막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또는 인도와 파키스탄 아니면 중국과 대만처럼 실제로 앞으로 어떤 충돌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페루가 이렇게 엄청난 쇼핑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페루의 군대가, 그리고 무기들이 너무나도 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페루군에는 이 체계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페루에서 제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총만 봐도 과거 소련의 걸작이자 공산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AK-47과 그걸 북한에서 개량한 타입 68 소총, 그리고 이스라엘제 IWI 소총에다 전설의 우지 기관단총, 거기다가 또 미국산 M16과 M4는 물론이고 그냥 봐도 너무 멋있어서 집에 장식용으로 하나 두고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쁜 벨기에산 P90에다 심지어 싱가포르에서 만든 SAR-21과 아프리카산 미니 SS까지 다 갖추고 있는, 이거 무슨 유엔군 같은 대책 없는 체계 때문인데, 문제는 이런 마구잡이 체계가 소총과 전차 그리고 장갑차 등 페루군 전반에 걸쳐 운용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체계가 너무 무질서하다는 것 외에도 그 무기들이 다 너무 오래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차와 장갑차만 봐도 제일 많은 게 구소련의 T-55 전차로 이게 거의 300대 가까이 있는데, 이건 이제 박물관에서도 너무 오래됐다고 받아주지 않는 물건인데 지금까지 이게 현역이었고, 또 장갑차 또한 대부분 구소련의 BRDM-2와 같은 웬만한 고인물 밀리터리 매니아들도 도대체 저게 언제 만든 물건인지 가늠조차 안 될 정도의 골동품들이 페루군의 주력으로 지금껏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부분은 바로 페루가 돈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놀라신 분들이 계실 텐데, 페루는 남미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부패가 없는 나라로 유명하며, 그렇게 부패가 없는 대신 지하 자원은 또 엄청나게 많아서 지난 약 30년간 굉장히 착실하게, 아니 그 중간에 너무도 황당하게 일본계 페루인 후지모리를 자국의 대통령으로 뽑았다가 엄청나게 고생했던 딱 그 흑역사 시기만 빼놓고는 재정이 매우 건전하고 튼튼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최근 페루는 자국의 무기들을 전부 다 새삥 신형들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대표적인 육군 무기들, 그 중에서 장갑차를 한국산으로 교체를 했는데, 돈이 워낙 많다 보니 또 내친 김에 세계 최고 전차인 K2까지 무려 54대나 구입을 한 것이고, 이제 이걸 시작으로 아마 페루군의 모든 무기들을 전부 다 신형으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페루가 이번에 한국산 무기들을 이렇게나 많이 구매를 한 것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일단 지금 페루는 사실 이렇게까지 많은 무기들은 구입할 필요가 없었는데, 페루 입장에서는 앞으로 모든 무기들을 다 바꿔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에 더해 무기들 외에도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세계 최고 선진 기술과 시스템을 받아들여 페루를 지금보다 훨씬 더 탄탄하고 부유한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계획 하에 그들이 볼 때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자 단지 방산 분야 외 경제 외에도 페루의 디지털 및 차세대 첨단화를 위한 변화까지 그냥 한 큐에 그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보니까, 페루에서도 그런 다방면적인 협력 관계를 위해 이번 흑표와 백호 대량 구매를 시작으로 한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페루가 생각보다 돈이 많은 나라인 것도 놀라웠는데, 굉장히 현명하기까지 한 것 같아 앞으로 우리나라와 페루 사이 서로에게 유익하고 힘이 되는 좋은 관계가 너무도 기대가 되며, 또 페루에서의 이번 좋은 성과가 교두보가 되어 중동과 유럽에 이어 이제는 남미에서도 대한민국 무기들 깔맞춤 바람이 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그 누구보다 갑자기 K2 몰게 된 페루의 전차병들은 정말로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독서는 책으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몸으로 하는 독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책은 우리로 하여금 저 멀리 있는 세상, 아니면 먼 과거의 시대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작은 타임머신 같은 도구인데, 더 중요하게는 우리는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 그런 소중한 기회를 통해 이 세상에는 나 혼자만 힘들고 외로운 것이 아니라는, 또는 나만 이렇게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성공하지 못해 그 좌절감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위로를 받는 것에 더해, 그런 고통스러운 외로움과 좌절의 시기들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냈으며, 그래서 나 역시 그들처럼 해낼 수 있다는 실용적인 지혜와 용기를 얻고는 합니다. 여기 한 작가가 있습니다. 딱히 누구에게 내세울 만한 유명한 대학교도 나오지 못했고, 그렇다고 집이 엄청나게 부자라서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도 없었던 형편에다, 달리 어떤 재능이 있어서 쉽게 두각을 내며 어떤 분야에서 빨리 자리를 잡을 수도 없었다. 어찌 보면 지극히 평범한 남자였는데, 그는 대신 글 쓰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딱히 재능이 없음에도 개의치 않고 꾸준하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출판사들로부터 무려 70번이나 원고 거절을 받으며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글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글을 쓰는 것을 정말로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국 그는 작가로 성공합니다. 몇 해 전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을 내고 드디어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하며 자신이 꾸준하게 달려온 그 길에서 결실을 맺은 것인데, 그의 성공 스토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그간의 오랜 글쓰기와 또 넘칠 정도로 많았던 출판사들의 원고 거절 경험을 밑바탕 삼아 아예 출판사를 차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만 또 그 출판사가 대박이 나버립니다. 비교적 최근에 생긴 이 출판사는 벌써 100권이 넘는 책들,
그리고 그중 거의 대부분을 베스트셀러에 올려버리며 무려 200만 명이 넘는 독자를 가진 현재 가장 잘나가는 출판사가 된 것에 더해 내친김에 이 남자는 그 출판사의 무대가 되는 홍대를 시작으로 매우 분위기가 독특하고 문학적인 카페 사업을 시작해서 심지어 그 카페까지도 현재 홍대 주변에 5개의 매장으로 확장하며 커다란 성공을 이루어버립니다. 이 모든 게 그 스스로 말하길 학벌도 재능도 마땅히 내세울 게 없었으며 그렇다고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닌 그저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는 아무런 무기가 없었던 지극히 평범한 한 남자가 불과 최근 몇 년 동안 이뤄낸 엄청난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본업인 작가의 역할에 충실하게 어떻게 하면 자신처럼 달리 아무 무기도 없던 사람이 이 사회에서 이토록 크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성공의 스토리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담아 그 성공의 비결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냈습니다. 여기 이 책인데 이 책은 어떤 경제서나 자기계발서처럼 어떤 주식을 사거나 또는 부동산을 어떻게 구입해서 재산을 불릴 수 있는지와 같은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 내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자 어떻게 각 분야에 따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바로 세상을 보는 지혜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철학을 담고 있어. 이건 단지 성공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정신 속에 나만의 굳건한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고 거기서부터 성실하게 나만의 성공을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한 소중한 인사이트와 지혜를 나누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말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가장 흔히 하는 고민이자 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바로 나는 뭘 해야 하냐는 질문입니다. 이걸 다시 표현하자면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도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는 간절한 질문인데 그는 자신이 걸어온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물에 대해 아무리 많은 책을 읽는다고 해도 또는 강이나 바다에 대해 아무리 많은 유튜브 비디오를 본다고 해도 수영하는 법을 배울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직업들은 거의 100이면 100 겉에서 보는 것과 그 실제 모습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생기거나 이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거든 그걸 꼭 직접 경험해 봐야 한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재미가 없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이게 너무 재밌는데 더해 내가 몰랐던 재능까지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후자의 경우 그렇게 그 일을 좋아하게 되면 결국 어렵지 않게 몰입하며 할 수 있게 되는데 작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조언을 건넵니다. 그렇게 경험에서 좋아함 그리고 몰입까지 이어지는 과정의 마지막에는 바로 그 일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란 그 일이 주는 즐거움과 만족 외에도 함께 수반되는 모든 고통과 책임까지도 전부 다 포용하겠다는 어떤 굳건한 결심 같은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밥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재밌고 너무 즐거워서 할 때마다 몰입이 쉽게 되는 것은 단지 일뿐 아니라 컴퓨터로 게임을 할 때도 아니면 좋아하는 운동을 할 때도 도달할 수 있지만 그게 내 업이 되려면 결국 그 일로 돈을 벌어 나와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고통 그리고 실력이 성장할 때까지의 인내의 시간, 늘 항상 깨어있는 동안에는 그것만 생각하며 실력을 늘리기 위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루한 반복을 해가며 노력할 각오가 되어있지 않다면 그건 업이 아닌 그냥 취미일 뿐이라고 그는 경고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 일을 찾았다면 그가 조언하는 최고의 전략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그가 살아보니 결국 사람 사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인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시작하곤 하지만 그중 결국 끝까지 가는 사람은 정말로 드물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하는 이들은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성공을 한다는 것이 그가 관찰한 인생의 비밀이자 일종의 치트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만약 어떤 재벌 3세가 했다면 또는 미국 최고의 대학교를 나오고 남다른 특별한 배경을 가진 누군가가 했다면 우리는 그의 이야기에 대해 에이 그건 그 사람이 저런 배경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하며 치부해 버릴 수가 있는데 이 작가는 그게 겸손이 아니라 책에서 반복해서 자신이 얼마나 배경도 재능도 없는 그리고 주변에서 마땅히 도움도 받을 곳도 없었던 그저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의 그냥 맨 땅에서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이 모든 걸 해내고 또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조언들에 대해서는 쉽게 뭐라고 치부를 해버리며 무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꾸준함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버티다 보면 실력이 늘고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게 뭐든 지금 자신의 길을 가며 원하는 만큼의 결실이 나타나지 않아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경우 앞서 말한 그 업에 대한 사랑을 떠올리며 그 모든 고통과 지루함 그리고 끝도 알 수 없는 기다림에 대한 피말리는 고통 모두가 다 그 꾸준함이라는 노력의 일부인 것을 깨닫고 묵묵히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을 이어가라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모든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만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항상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채워 넣으라고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당장 그 효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자신의 업과 관련된 책을 읽고 또 정보를 찾아보고, 아니면 이 작가의 경우처럼 자신의 길에서 방법을 찾아내 성공한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들을 찾아 배우려고 하고, 평소 시간이 남을 때 게임 같은 것을 하면서 시간을 버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내 일을 더 잘해낼 수 있을까, 그렇게 건설적인 고민을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 모든 흩어진 노력의 조각들이 어느 순간 기회를 만나게 되면 한데 뭉쳐 어떤 강력한 통찰과 능력이 되어 내가 그 바닥을 차고 올라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되어준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산책을 하거나 샤워를 하다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나 고민에 대한 해답이 문득 떠오르며 그렇게 어떤 유레카의 순간을 경험하며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매우 흔한데, 대신 그건 평소에도 꾸준하게 인풋을 쌓아가며 그 고민을 이어왔던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특별한 축복이자 선물이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 그가 나누고 있는 정말 좋은 조언들이 너무도 많지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하자면 그건 바로 자신의 결핍을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과 싸우기 전에 우선 지피지기를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뛰어난 장점이 있는 반면 남들에게는 숨기고 싶은, 그러나 자신은 그걸 너무도 잘하는 단점과 결핍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그런 결핍을 못 본 척하거나 부끄러워 숨기려 하거나, 심지어 왜 나는 그런 결핍이 있는지에 대해 한탄하고 불만을 가지며 세상과 운명에 대해 불평을 하며 살아가곤 하는데, 작가가 말하길 자신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찾아온 그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어느 날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결핍을 바로 보고 인정하면서부터였다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들 다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하거나 아이돌처럼 예쁘고 잘생기거나 아니면 노래를 잘하거나 또는 누구처럼 머리가 비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에게도 아무도 모르는 어떤 결핍이 있는지도 우린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건 바보들이나 하는 것으로, 그 사람하고 내가 받은 시험지가 다 다른데도 그 사람의 답안지를 베끼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내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즉 나 자신, 나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결핍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나의 강점들에 집중해 그걸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반면, 나의 결핍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바로 거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결핍들의 발목을 잡히지 않고 나의 강점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 또 하나의 소중한 조언은 바로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라는 것입니다. 즉 게으름이 나를 덮칠 때마다 유튜브 보니까 막 하루에 18시간씩 집중하며 일하면서 몇 년 동안 수도승처럼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며 결국 모두가 부러워하는 커다란 성공을 이뤄낸 사람들도 있던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하며 자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대부분은 다 게으릅니다.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에 등장했다는 그 하루 18시간 몇 년 동안 집중 성공 스토리 역시 100% 다 사실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게을러지는 것이 느껴지면 그걸 죄악시하며 비난하는 대신, 아 지금 내 몸이 휴식을 원하는구나, 그럼 조금 쉰 다음에 나중에 기분이 나아지면 그때 다시 책을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잘 달래가며 자신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라고 그는 조언하며, 같은 이치로 그게 게으름이든 이기심이든 또는 알 수 없는 불안이든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작동할 때가 되면 그걸 비난부터 하지 말고 대신 애정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나의 모습을 이해해주고 달래가면서 나를 친절하게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작가는 인생은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표현을 매우 불편해합니다. 그건 마치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또는 마음만 돌려 먹으면 만사가 쉽게 풀리는 것처럼 인생을 너무 무책임하게 단순화시켜버리는 말이기 때문인데, 그는 인생이란 절대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지만 또 너무 난해한 것만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쫄거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남과 비교를 하지 말고 우선 나와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나의 강점과 단점을 최대한 솔직하고 명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이후 꾸준함이라는 전략에 기대요. 아직 결승선과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 힘든 시간 동안에도 저 아래 땅에서는 지금 내 성공을 위한 뿌리가 자라고 있음을, 그리고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줄 소중한 기회가 지금 내게 오고 있음을 마음속으로 믿고, 무엇보다 아직은 부족한 나 자신에 대해 좀 더 애정을 담아 관대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대해주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그는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그걸 증명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전 세계 최고 전문가들과 석학들이 우리 한국인들에 대해 한 목소리로 인정하는 세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으면서도 동시에 교육과 배움에도 부지런해서 전국민 개개인 인적 자원 경쟁력의 극대화를 이뤄낸 민족. 둘째, 언제나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받아들이며 이후 즉시 그걸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버리는 멈추지 않는 역동성의 테크노 민족. 셋째, 평소에는 서로 가족 안부 물어보며 죽일 듯이 편 갈라 싸우다가도 나라에 위기가 찾아오거나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순식간에 각성해 무서운 속도로 똘똘 뭉쳐 단결해서 마치 백혈구가 몸속에 들어온 암세포를 몰아내듯 경제면 경제, 재난이면 재난 가리지 않고 모든 위기를 순식간에 해치워버리는 미친 회복력을 보여준 후 다시 서둘러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민족. 그리고 나라의 개개인들 모두 그 어떤 권위에도 절대 복종하지 않고 시민들 스스로가 나라의 주인이 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버린 국가에 대한 주인의식이 전 세계 어디보다도 강력하고 탁월한 자존감 높은 민족. 대략 이렇게 세 가지가 지난 20-30년간 해외의 유명한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우리나라나 한국인들을 표현할 때 빠지지 않고 반드시 언급했던 우리 한국과 한국인들의 독특한 강점이자 종특입니다.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 것 같은 정말로 미스테리하고 신기한 장점들도 우리에겐 많지만, 어쨌든 이렇게 독특하면서도 강력한 강점들을 두루 가진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인들에 대해서 요즘 들어 또다시 세계 여러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어째서 저 한국이라는 희한한 나라는 저렇게 회복력도 좋고 빠르게 성장하며 경제부터 군사 그리고 문화까지 전부 다 저렇게 종합적으로 두루 강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여러 분석 자료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 정말로 우리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우리들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로빈슨으로 무려 작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 우리에 대한 그의 분석과 평가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이유는 시카고대 교수인 그가 작년에 노벨상을 받은 그 연구가 바로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어떤 나라들은 왜 매번 탁월함을 발휘하며 크게 발전하고 또 어떤 곳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이후 전혀 회복하지 못하는지 각각의 나라의 제도와 그 나라의 사람들의 인과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한 방대한 연구였기 때문인데, 즉 이 사람은 한 나라가 어째서 잘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노벨상급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오랜 연구 끝에 전 세계에서 가장 희한하면서도 무섭도록 강력한, 그래서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국가로 꼽은 곳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고, 무엇보다 그는 저 위대한 나라인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공의 구할은 바로 그 나라가 가진 인적 자원의 퀄리티, 다시 말하면 한국인들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자원이 거의 없는 대신 바로 나라의 사람들이 가장 큰 자원이자 무기인 국가이며, 그래서 그 사람들 개개인 안에 모든 능력과 힘이 극대화되어 몰빵되어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그는 우선 우리나라가 지난 70년간 보여준 그 극복과 발전의 역사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목격된 적 없는 매우 이례적이고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기적적인 성공의 스토리라는 사실을 먼저 지적하며, 그런데 어째서 한국에서만 그런 기적의 극복과 발전이 연이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가 볼 때 한국인들은 서구식 사고방식이나 문화로 볼 때에는, 그리고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여러 가지 특수성이 혼합된 너무도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일단 한국인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IQ가 지능의 척도를 재는 맞는 기준은 아니지만 한국인들은 전 세계 IQ 테스트에서 아주 가끔 빼고는 언제나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최고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성실하기까지 하다는 점입니다. 이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헝그리 정신과도 연관이 있는데, 즉 한국인들은 언제나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개인이든 국가든 오늘보다 내일 더 발전하기 위해 항상 무서울 정도로 쉬지 않고 노력합니다. 가장 좋은 예로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에 미친듯이 투자를 하는데,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최고의 자원인 나라에서 개개인의 능력과 전투력을 최대치까지 올리기 위해 500년 전에도 모든 국민들이 문맹을 이겨내도록 한글을 재창에 배포하고, 또 나라에서도 일찌감치 전 국민을 상대로 무료로 고등교육을 제공해서 그렇게 전 국민들 거의 대다수가 대학교에 진학을 하는 데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오늘날에 와서도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국가일 정도로 배움과 교육에 대한 갈증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으로, 그들은 안 그래도 좋은 머리에 거기에 높은 교육 수준까지 갖췄으면서도 거기서 더 발전하기 위해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되면 이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처음 생겼을 때도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 국가를 이루어냈고, 또 지금은 너무도 당연한 PC게임의 조상과도 같은 스타가 전 세계 판매량의 97%를 한국에서 달성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낸 것도 여기.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의 경우도 전 세계 직장인들 가운데 업무에서 AI를 활용하는 비율이 전 세계 1위로, 인공지능의 종주국인 미국의 경우 26.5%밖에 되지 않는 데 비해 한국은 무려 53%가 넘을 정도로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사회가 바로 한국이라고 그는 지적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런 신기술 도입과 활용,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의 멈추지 않는 노력을 통한 엄청난 발전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이뤄냅니다. 한국 하면 옛날부터 빨리빨리라는, 즉 나라에 나만 하는 닫힌 버튼이 없고 식당에 가서도 여기서 제일 빨리 나오는 것 달라는 민족, 전차 주문하면 계약서에 잉크 마르기도 전에 전차 초도분이 벌써 항구에서 내리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자, 이제는 마치 우리의 정체성이자 등넘버처럼 되어버린 국제번호 8위를 가진 이 위대한 민족에 대해 지금까지는 그 코리안 빨리빨리가 그 급한 성격을 조롱하는 단어로 표현되곤 했는데, 사실 그건 너무 머리가 좋고 능력이 앞선 데다 발전 의지까지 넘쳐서 자기들 한국인들 빼고는 세상 모든 것이 너무 느리고 답답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잘 생각해보면 정말로 무서운 능력입니다. 그는 한국인들은 단지 이렇게 엄청난 두뇌와 부지런함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민족적 자존심과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고도 지적합니다. 즉 우리 한국인들은 절대로 참지 않습니다. 물론 성격이 지랄맞고 다혈질이라 그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들은 특히 자신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주인이며 그게 뭐든 간에 그 나라의 힘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또는 자신들의 권리를 공격하거나 빼앗으려는 조짐이 보이면 순식간에 벌떼처럼 똘똘 뭉쳐, 그리고 이길 때까지 끝까지 저항해서 상황을 정리해버립니다. 로빈슨 교수가 언급하는 그 가장 좋은 예가 바로 한국의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구축하고 있는 전 세계 민주주의 최선진국입니다. 보통의 나라들은 한번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나면, 그래서 독재 정권이 들어서거나 소수의 권력자가 장악한 특정 집단이 권력을 잡게 되면 설령 그 과정에서 엄청난 불의와 부패가 벌어지더라도 그게 수십 년 또는 여러 세대를 거쳐서 큰 변화 없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자신들의 권리의 기초이자 이 나라의 주인의식의 뿌리가 되는 그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훼손되는 것 같으면 지난 50년간 수도 없이 똘똘 뭉쳐 그 독재자들과 해로운 세력들을 국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매번 모두 물리쳐온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입니다. 로빈슨 교수가 말하길 이렇게 대단한 한국인들도 만약 어떤 이유로 그런 독재와 착취와 싸워 이기는 데 실패하면 그 예가 바로 북한이고, 그렇지 않고 커다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매번 용감하게 싸워 이기게 되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모든 면에서 귀감이 되는 이 대한민국처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라는 것은 결국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또 매 순간 어떤 선택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기록이자 그런 세월들이 겹겹이 쌓여가며 완성된 그 민족혼의 표면적인 모습인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의 사람들인 한국인들이 이토록 특이하면서도 뛰어난 머리에다 넘사벽의 미적 감각까지 너무도 유니크하고 강력한 강점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데다 나라와 국민 개개인의 개성 또한 전 세계에서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고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지 또 하나의 경제 대국이 아닌 혁신과 매력적인 문화 그리고 강력한 민주주의가 결합된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쿨하고 섹시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며 한국인이라고 제임스 로빈슨 교수는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 대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로빈슨 교수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너무도 유명한 석학 중의 대석학인 노암 촘스키 또한 우리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가 설명하는 우리의 강점들은 로빈슨 교수보다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노암 촘스키는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현대 언어학자이자 사회학자 그리고 철학자로 행동하는 지식인이라는 수식어답게 지난 30년 넘게 전 세계 국가와 문화를 연구하며 방대한 양의 연구와 비평을 남긴 문화 전문가입니다. 그는 앞서 로빈슨 교수가 한국에 대해 극찬을 하기 훨씬 전부터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그 독특한 능력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한국인들은 자신들에 대해 커다란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껴도 되는 대단한 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다른 모든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사하라 이남 지역 전 세계 최빈국의 수준에서 나라의 경제 상황이 극도로 처참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70년 만에 그 지옥에서 뚫고 올라와 서구 국가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국가를 재건하고 엄청난 산업화를 이뤄내며 지금은 전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이자 경제 군사 대국이 된 한국이기에 그 모든 걸 이뤄낸 한국인들은 스스로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표면적인 경제적 성장 외에도 한국인들이 매 위기 때마다 보여준 단결 정신이야말로 놀라움 그 자체라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그는 지난 1997년 IMF 사태를 되돌아보며 일단 그 엄청난 위기를 20년이 걸려도 어려울 것이라는 세계 최고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과는 달리 불과 3년 만에 해치워버린 것도 놀랍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공동의 목표 앞에서 보여준 그 믿기 힘든 책임감과 단결력 그리고 국민 한 명 한 명이 보여준 그 희생 정신이야말로 어째서 한국이 전 세계 최고의 회복력을 가진 국가인지 증명해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앞서 본 로빈슨 교수의 설명처럼 한국인들은 아주 특이해서 절대로 자신들의 신성한 권력, 즉 나라의 주인인 자신들의 주권을 위협하는 대상 앞에서는 자비 없이 대응하며 온 국민이 똘똘 뭉쳐 몰아내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었는데, 이런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그 자체로 이 한국과 한국인이라는 존재들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특이하고 대단한 존재들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세계는 전에 없이 혼란스러운 반면 우리나라는 마치 제2의 전성기를 앞두고 있는 것처럼 마치 거대한 용수철이 잔뜩 몸을 웅크리며 지금 엄청난 점프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코스피 4000이 일상화가 된 활기찬 경제 상황과 또 독일까지 넘어서며 전성기 시절 미국을 닮아가고 있는 한국의 방산신화 그리고 모든 게 걸려있다는 미래 AI 경쟁에서도 너무도 늦게 출발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빠르게 전세계 최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어. 이제 내년 이맘때에는 우리나라가 각 분야에서 얼마나 더 발전해 있고 또 그래서 우리의 국력과 위상이 얼마나 더 높아져 있을지 그 근거 있는 기대에 마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고생은 경쟁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 한 번도 고생 없이 정상에 오른 이들과 바닥부터 시작해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정상에 올랐다가 또다시 그 공든탑이 다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본 후 다시 또 빨리 스스로를 추스르고 미친 속도로 정상에 다시 복귀한 이의 저력은 삶이 평안하고 콧노래가 날 때에는 아무 차이가 없겠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가 요동치며 경제부터 안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이제 그 힘과 저력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난 70년간 말 그대로 지옥에서 여기까지 기어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오직 스스로의 힘만으로 서로만을 의지하며 이 모든 기적을 함께 이뤄낸 정말로 강하고 무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이 모든 혼란의 안개가 걷히고 나면 경제와 방산, 그리고 문화적으로 최선진국은 물론이고 그게 정확히 어떻게 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한글이 이 인공지능 시대에서 어떤 치트키 같은 역할을 해내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인공지능 최강대국이 되어 있어 이후 펼쳐지게 될 그 새로운 멋진 신세계에서는 많은 전문가들과 학자들의 예언처럼 이제 우리가 세계 G2 국가로 우뚝 서 있지 않을까, 그렇게 혼자 믿고 있습니다.